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이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되었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는 파네미로,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작품으로 특유의 고딕 감성과 섬세한 미학을 선보여온 거장 감독이죠. 쉐이프 오브 워터는 2017년 7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75회 골든글로브 감독상 음악상, 90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을 수상한 걸작이죠. 이 작품은 기에르모 델 토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인간과 괴물의 사랑이 참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은 기에르모 델 토로의 일생의 프로젝트이죠. 프랑켄슈타인의 주연 배우진 또한 화려합니다. 복잡한 내면을 가진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역은 오스카 아이작이, 그리고 비극적인 존재인 크리처 역은 제이컵 엘로디 배우가 맡았습니다. 또한 델 토로 감독의 오랜 파트너이자 미학적 동반자인 덴마크 출신의 명촬영 감독 댄 라우스트센이 이번 작품의 촬영을 맡았습니다. 그는 쉐이프 오브 워터와 나이트메어 앨리 등 델 토로 감독의 수많은 걸작들에서 이미 압도적인 미장센과 조명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시각 언어를 구현해왔죠. 특히 이번 작품은 아리 알렉사 65라는 최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는데요. 광각 렌즈를 이용한 미장센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극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시 한번 감상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언제나 그랬듯 이번 작품에서도 인간보다 괴물을 훨씬 순수한 존재로 그리며 상대적으로 괴물보다 훨씬 더 괴물 같은 인간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그가 창조한 괴물들에게서 인간이 이제는 잃어버린 태초의 순수를 발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프랑켄슈타인 또한 감독의 이러한 철학을 잘 담고 있어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인정의 부재가 빚어내는 비극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직접 이 영화를 용서와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했죠. 영화가 시작되면 혹독한 추위와 상처로 거의 탈진한 빅터는 마침내 얼음에 갇힌 배 선장에게 구조되어 배 안으로 옮겨지죠. 배 위에서 빅터는 선장에게 자신의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거의 영화의 본편을 이루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빅터가 죽은 생명체에게 집착하게 된 배경이 드러납니다. 빅터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자랐죠. 그 경험은 그에게 깊은 결핍과 분노로 남았습니다. 그는 결국 죽은 사람의 신체를 조각조각 이어붙이고 강한 전기를 이용해 생명을 불어넣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의 크리처가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탄생 직후 빅터는 자신의 피조물의 낮은 지능과 이 피조물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과 같은 사랑 대신 버림과 체벌로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폭력의 반복이었죠. 괴물은 빅터에게서 사랑 대신 공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탄생 직후 괴물은 순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내적 갈등을 겪던 괴물은 결국 자신을 만든 빅터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얼음에 갇힌 배에 등장합니다. 막강한 힘을 지닌 크리처는 빅터를 마주하고 빅터 역시 마지막을 예감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반면 빅터와는 달리 동생의 약혼녀 엘리자베스와 같은 인물은 크리처의 흉측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연민을 느끼죠. 그녀는 나비와 같은 작은 생명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죠. 아마도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에 나오는 이러한 순수한 여성들의 모습은 기에르모 델 토로 자신의 알터이고가 아닌가 항상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영화에서는 언제나 괴물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인간은 끔찍하고 괴물 같습니다.
기어이 빅터를 찾아낸 크리처가 배에 올라오고 그는 선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빅터와 크리처는 오랜 갈등을 넘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크리처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얼어붙은 배를 밀어낸 뒤 선장과 선원들이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차가운 얼음 위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은 보는 이를 참으로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빅터 박사의 광기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거스르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초기적 발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창조한 존재의 신체적 기형과 낮은 지능을 이유로 그를 버리고 마합니다. 빅터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결핍이 이런 비극의 연쇄 반응을 낳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윤리적 성찰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부재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요?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인간과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은 사람의 신체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생물학적 파편들을 재조합하여 인위적인 존재를 창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의 인공지능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AI,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인터넷상의 방대한 이미지, 텍스트, 음성, 코드 등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학습하고 이를 조합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AI의 지능은 데이터 조각들을 이어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몸을 짜집기해서 만들어졌다면 현대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짜집기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란 결국 인간 의식 활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의 정신을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존재 모두 인위적인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존재이며 결국 그들의 존재는 창조주인 인간에게 불안감과 거부감을 동시에 안겨주죠.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자신과 닮은 창조물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형상과 지성을 모방한 존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여러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나르시즘적 자기 반영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여기고 자신의 모습을 복제함으로써 존재의 우월함을 확인하거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죠. 둘째는 불멸을 향한 갈망과 한계 극복입니다. 자신과 닮은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유한한 육체를 넘어선 영생을 꿈꾸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지성,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깊고 깊은 욕망이죠. 세 번째는 완벽한 동반자 혹은 봉사의 대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존재를 찾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넷째는 창조주로서의 지위와 통제 욕구입니다. 신처럼 생명을 만들고 그 존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깊은 통제 욕구와 권력 지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나 인공지능 모두 인간의 이러한 복합적인 욕망과 통제 욕구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도를 넘어 진화하게 됩니다. 빅터가 만든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움직이는 육체였지만 괴물은 학습하고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탐구하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창조주의 의도를 넘어선 주체적인 존재로 진화했고 심지어 창조주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주체성을 확립하기에 이릅니다. AI의 다음 단계인 AGI 시대에 이르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코딩을 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게 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넘어
주체적인 자의식까지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깨닫고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괴물과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동물과 달리 연약한 아기가 걷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리기에 어머니는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맹수들에 비해 힘이 약한 존재였기에 인간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불완전한 지능으로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탐구하고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완전함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인간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랑과 연민만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존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며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이 질문은 더 이상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열 교수의 신 바이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